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영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취업률이요 20대를 앞섰다고 합니다. 오, 대단한데요. 그중에서도요 중년 여성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았으니까 이제 사회로 좀 진출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요. 늘어난 교육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으로 나서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갑자기 또 긴 공백 끝에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요. 사회적인 배려가 충분히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면서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진 씨, 이정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김민 씨. 어우, 상큼해요. 그래요? 네. 아니, 두 분이요, 진짜 회를 거듭할수록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다행이에요. 네. 뭐가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어머님들이 설 자리가 또 있다는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취업이 된다는 얘기 같아서 또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는 기회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그건 좀 걱정이네요. 20대가 없다니까. 이제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네. 점점 현실화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아기발달연구소 김수연 박사님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수연 박사님은 어렸을 때 원래 꿈이 난 전문직 여성이 돼야지. 그리고 끝까지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꿈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군인이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교육을 받기를 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려면은 네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야.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는 72살까지 일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 윗분들이.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80세까지 일을 해야겠다고 늘렸습니다. 네. 와, 80까지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예. 건강만 유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이제 희망사항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예.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통 뭐 직능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 경험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플러스가 계속 돼요. 게다가 요즘에 평생 학습 개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왔더라도 또 새로운 영역들을 새롭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괜찮죠. 할만하지요. 김수연 박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72살까지 일하셨는데 지금 80살까지 일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저 선생님 좀 또 더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환경이 바뀌면요. 예. 100살까지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만 유지한다는 네, 거. 네. 굉장히 희망차고 밝은 정말요? 네, 느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도 계속하겠습니다. VCR 보면서 시작하죠. 힘들어. 워킹맘이 죄인가요? 큰아이의 학원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다니긴 하는데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집안일하고 애 교육하고 직장 생활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집이 이제 항상 깨끗할 수만 없거든요. 남편이 왔을 때 하는 말이 야, 이게 집이 뭐냐, 이게 돼지우리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조금만 말을 하더라도 아우 좀 치우지 이런 말하고 말 자체가 야 돼지우리냐 이런 말하고 너무 나한테는 듣는 입장에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줘 같이 일하잖아. 그러면 하는 말이 야 내가 언제 돈 벌어라 그랬냐? 그냥 집에 있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진짜 힘들게 일하고 정말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돈 많이 못 벌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아빠보다 조금 벌잖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래야 되나? 막 이런 것들에 상처가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는 거는 신랑한테 그냥 그래 힘들지?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주화가 나가면서 뭐 힘들다고 그래? 네가 힘들어서 나가면서 왜 생색을 내냐고 그렇게 생색 낼 거면 네. 간두라고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입니다. 일하는 엄마가 죄인가요?고요. 이번 주는 좀 취학 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이제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워킹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좀 그 고민의 내용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 한 푼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비 부담이 사실은 이게 아이들 커갈수록 확확 와닿죠. 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초등학교 2학년이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치원인데도 벌써 느끼는 게요. 진짜? 왜냐면 이제 저만 해도 아직 아이들 뭐 이것저것 많이 안 시켜요. 왜냐면 피곤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엄마를 두신 분들 중에 저희 아이들 또래 그 막내를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미진 씨 조금 더 있어봐. 더 할 일 많고 돈 더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점점 저축을 좀 해놔야겠구나 그 생각도 들고, 또 같은 저희 아이처럼 유치원인데도 알고 보니 막 저는 몰랐는데 한 30개씩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알게 모르게. 과외를 뭐 미술도 집에서 하는 거 시키고, 또 무슨 한글 선생님 오고 영어 선생님 오고, 또 지나가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걸 본 게 그 육아 담당하는 그 이모님들을 쓰는데 필리핀 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영어를 생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서두르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분들은 이런 거 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만약에 다시 재취업 문제라고 치면 그 임금이라는 게 사실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현실인데, 현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면 관둬, 뭐 얼마 번다고,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야, 그거는 정말, 예, 그건 정말 힘 빠질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그 드라마를 보듯이 딱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여성이 일을 하러 나갈 때 자꾸만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을 벌러 나간다 라고 해서 그 남자분들의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남편하고 사전 합의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예, 일반적인 통보로 그렇게 직장에 나가지 않았을까. 아직 한국 남성들인 경우에는 여자가 집에서,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하고 아이를 돌봐주기를 원하거든요. 만일 남편이 정말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비용을 충당해주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했던 남편은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또 돈을 버느라고 힘들게 일을 하다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서운하죠. 네, 이런 것도 좀 남편하고 사전 합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좀 덜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무능력하니까 지금 네가 벌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군요. 아마 이제 아이들이 그 뭔가 이제 그 말을 할 때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푸념 정도라면 뭐 일 안 하려다가 이제 하니까 힘들다, 좀 만만치 않더라, 뭐 이런 정도면 받아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평으로 간다든지, 뭐 네가 능력이 없다든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나온다면. 뭐 남자들 쪽에서는 이제 그거 왜 하냐고 쓸데없이 그 뉘앙스는 그런 불평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 이런 거 훈련을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럴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도 돈 벌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좀 일찍 들어온 남편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은데. 맞아. 그것도. 아니 뭐 나도 돈 벌고 남편도 돈 버는데 왜 내가 다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욱 하고 참을 때 있잖아요. 방금 실제 상황 같았어요. 그럴 때 그 현명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갈등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거든요. 이미 서양은 우리보다 더 빨리 핵가족이 됐고 여성이 더 빨리 사회에 복귀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도 가사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애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없죠. 우리도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언어 습관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내가 돈을 버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이제 여성이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일을 했으니까 누가 집안일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생색내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좀 그런 우리 사회에 좀 언어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도 않은데 나도 모르게 뭐 드라마에서 봤다거나 주변에서 듣는 말이라든가 그런 말을 그냥 서로 내뱉으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아내들이 화내는 이유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물 달라고 했는데 내가 달라고 할 때는 화를 내는데 그죠? 네. 다른 여자분들이 달라고 하면 이 남편이 그렇게 흔쾌히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 아니 그렇죠. 어떤 여자가 내 남편한테 물을 달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머스트 귀신이죠. 근데 당연 귀신처럼 당연히 일하고 왔는데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남편도 그때는 이제 헬프미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는 쪽으로 뉘앙스를 그렇게 가져야 맞지. 그럼 남자는 도와달라고 그랬으니까 도움을 주는 쪽이 되면 내가 위 개념이 되죠. 그러면 도와주죠 대부분. 근데 이제 당연한 듯이 가면 이건 반대로 되죠 반대로. 다 물 떠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수직 개념처럼 되는 거니까 남자들이 기분 나빠하죠 그런 부분에서. 게다가 또 돈까지 벌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헬퍼미라고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에 도와달라. 네네. 도와달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남자들은 확실히 이렇게 감사, 칭찬과 격려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생각은 집안일은 남녀가 뭐 도움을 받고가 아니라 당연히 남녀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마음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고맙다. 나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은 2개를 해주더라고요. 전 그걸 못하겠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10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단단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또 그러다 보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여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일이 있었거든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근데 일을 하고 나도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쟤는 코끼리, 뭐 쟤는 기린. 하나님도 옆에 계시다가 그냥 그래 기린, 코끼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담의 풀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를 옆에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말의 귀재를. 옆에서 호들갑을 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코끼리라고 그러면 옆에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겠냐고 해다. 코끼리요? 그렇지. 잘 지었다. 그 작업들이 이게 원리가 있거든요. 꼭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남자는 그렇게 달아주는 게 이제 효과적이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좀 날 위해서 시간을 써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섭섭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애를 키우느라고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집에 있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학원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시 복직을 하신 어머니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복직할 때 어떤 매뉴얼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하고도 합의를 해야 하듯이 자녀분들하고도 합의를 했었어야 되고요. 엄마가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될 때는 이전에 했던 이러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되고 일주일 중에 일부는 아버지가 해야 되고 일부는 좀 너네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엄마가 직장에 나가서 또 돈을 벌게 되고 엄마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또 접촉하면서 엄마도 발전하고 했을 적에 너네들한테 오게 되는 이런 이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좀 그런 형식적인 회의를 한번 거치고 나가셨더라면은 이제 이런 게 없는데요. 많은 어머니들이 복직을 하실 때 엄마가 다시 일을 하는 건 너네들을 위한 거야. 너네들이 학원비를 대기 위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엄마가 부재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없던 상황에서 사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인터뷰에 응하셨던 어머니들이 좀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고 학원비를 벌어야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그냥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VCR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답을 좀 드렸는데요. 비슷한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더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선 이렇게 힘들고 아이 키우려면 또 이런 것도 힘들다 하는 말씀들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계속 다니게 됐어요. 재취업해서 얻은 거는 그러니까 저를 얻은 거죠. 제 자신감도 얻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옆에 있었으면 그 애들 자라가는 모습을 한 계단 한 계단 다 볼 텐데 그거를 좀 못한 게 아무래도 손해인 것 같죠. 워킹맘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 때? 애들 아플 때나 행사나 뭐 있을 때 시간이 못 돼서 내가 못 참석할 때 그럴 때 진짜 기분이 안 좋고 내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그래야 어쩔 때는 그냥 다 버리고 혼자 어딘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한번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에게 그 표현을 못 한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해줘야 하는데 못 해주니까 엄마로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아플 때도 옆에 있어서 안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다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아직 어린 애들을 어른처럼 대해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통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가끔 얘기하는데, 아이고, 지서름에 겨워서 저렇게 우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말하면 더 울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처지죠. 생각나고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눈물이 좀 이렇게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모든 엄마들은 다 이렇게 좀 눈물바다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나누다 보면은. 그리고 제 가슴에 딱 와 박힌 게, 정말 아이들 사랑하지만 아이들도 잠깐 이렇게 편하게 놔두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좀 어디론가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과 출산과 동시에 그런 꿈을 거의 이제 접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투자 이런 거 정말 참 좋은 말인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어머니 정말 공감합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몰라줄 때 그 마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방송 나가서 아빠는 자기 몸밖에 몰라요. 운동밖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를 진짜 미치겠어 정말. 적당히 드세요 닭가슴을. 아유 그래요. 어쨌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 중에요. 아유 참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하는 게 제가 일을 하니까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듣는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어떠세요? 그 일이요. 네. 처음에는 뭐 아르바이트로 돈을 좀 벌어보자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나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해야지 하다 보니까 애가 아플 때 가지 못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인터뷰에 응하신 어머니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가 라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냄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또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설령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좀 못 가더라도 더 플러스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담담하게 직장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길을 딱 확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사례자께서는 내가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뭐 이게 보통 얘기를 하면 나 그거 못해줘서 너무 아쉽지. 너무 안타깝지. 특히 엄마로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돈 잘 버는 엄마들은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많이 해주는데 저는 이걸 못 해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상황은 바뀌더라도 근데 이 아쉬운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그걸 못 해줘서 정말 이 아이에게 큰 피해가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이 아이에게 결정적인 상처가 됐는가 안 됐는가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지 못해서 아쉬운가 아쉽지 않은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꼭 이 아이에 필요한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아까 이정용 씨께서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방송 나가서 아버지는 자기 몸밖에 몰라 이렇게 해서 서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정용 씨가 사랑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이 아이들이 정말 아빠가 날 사랑해주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줬구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표현했는지 아주 작은 예로 남자분들이 놀아줄 줄 모르니까 애를 막 간지럼을 태우거든요. 그럼 애는 막 웃어요. 그러면은 재밌게 놀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리검사할 때 애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밉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일일이 챙겨주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엄마가 회사에 나가셨다면 누군가 일일이 챙겨줘야 될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달기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이전에 복직을 하실 경우에는 꼭 엄마를 대신할 도우미가 있는 경우에 저는 복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가사 일도 분담할 수 있고 자기 혼자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아프면 병원을 혼자서도 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직을 생각하실 적에는 내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에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뭐 이 아이가 10살 때까지 다 일일이 챙겨주다가 내가 회사로 나갔을 때 이전처럼 일일이 챙겨주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돌봄이니까. 또 인생 살면서 이제 아쉬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 또 이득도 있지만 또 불합리함과 아쉬움도 항상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문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아이가 뭔가를 잘 못해줬잖아요. 이럴 때. 그 엄마가 사실은 이거 불편한 걸 말하죠. 정작 아이한테는 그때 못해준 게 아이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지금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불편해한다는 거를 이게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불편해한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죠. 아이는 사실은 뭐 불편한지 안 한지 몰라요. 상황에서는. 그래서 엄마가 좀 마음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되겠다 싶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엄마로서 자기 책임감 아니면 뭐 자기의 충족감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못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아이가 아팠을 때 사실 엄마들이 제일 안타깝죠. 아이가 아픈데 곁에 없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제일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그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구체적인 행동 요령? 예. 1번은 복직을 하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엄마가 지금 회사를 다니니까 너희들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옛날처럼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프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을 저는 분명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플 경우에 엄마를 대신해서 옆에 있어주고 같이 병원을 데려갈 도우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정말 그 병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를 위해서 항상 같은 소아과를 다니셔야 되죠. 동네에. 같은 소아과를 다녀서 요즘 뭐 가정의학과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아청소년과든지 주치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병원을 혼자서 걸어갈 수 있고 주치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 있는 간호사분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13살쯤 되면은 엄마가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한 데서 보내는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소아청소년과나 가정학과에 가서 그때 간호사 누구분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라. 그리고 진료가 끝나면은 선생님이 또 엄마한테 전화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오히려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병원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냥 엄마 전화번호만 입력을 시키면 뭐 기록도 다 나오고 있고 다 확인되니까 금방금방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비상시 행동 요령이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가정 안에 있는 일종의 민방위 훈련 뭐 이런 개념이 되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씩 이제 TV 볼 때 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이런 방송 있잖아요. 보면 가끔씩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어디로 연락을 하고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죠. 당연히 해야죠. 13살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적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가슴 찢어지게 아프죠. 내가 아이가 아팠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자꾸, 어떡하니, 너 아팠는데 엄마가 직장 가서 미안해.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엄마가 당연히 있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없어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엄마가 없었는데도 뭐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약을 이렇게 잘 먹었다고 들었어. 너 정말 훌륭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네가 혼자 와가지고 씩씩하게 열도 재고 주사도 맞고 갔다고 칭찬하더라. 너 정말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미안해, 아픈데 엄마 옆에서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를 훨씬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팁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이제 흔히 경영자란 말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직급이 있는데 사실 최고 단계에 있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주부가 사실은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을 하는 거죠. 아이한테 딱 붙어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또 내 일을 할 때는 여기서는 또 그 대가를 받는 만큼의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사실은 아주 어렵고 뭐 좀 귀찮고 작은 부분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을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아니면 현명하게 일과 또 그 아이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힘들 때가 내 마음의 몸이 그 짐이 너무 커질 때인 것 같아요. 유진 씨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문득 다 놓고 어디 좀 갔으면 정말. 어디 가서 콕 박혀서 한 3시간만 잤으면 반나절만 잤으면 뭐 이런 데 할 때 있잖아요. 밥 좀 제대로 먹어봤으면. 그렇지. 아니 굶어도 좋아. 그냥 나 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런 생각하고 혹시 실제 이렇게 직접 해본 적은 있어요, 유진 씨? 시도 한번 안 해본 적 되더라고요. 있어요? 안 되죠. 제가 이번에도 둘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진짜 여행 가보려고요. 남편도 다녀오래요. 좀 쉬고 와. 좀 편하게 쉬고 와. 고맙죠. 막 여행 상품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스케줄이 사이사이 있어서 또 날짜도 안 맞고 또 이래서 한 2, 3일 내가 없으면 이거 또 어떡하나 이거. 또 밤에 엄마는 어디 갔어? 이럴 텐데 결국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못 가겠어요. 저도 집사람이 여행을 좀 한번 자기가 떠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애들 볼 테니까 가라고. 근데 끝내 못 가더라고. 못 가. 아이들 생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끝내 못 가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좀 마음 아프시죠? 안쓰럽더라고. 안 돼 보이고. 여러분들이 크면 알까요, 이런 거. 아유, 그래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갔다 와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요, 같은 그 복직한 워킹맘들이 같이 가셨을 때는 죄책감도 좀 덜하고. 같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랬을 적에는 좀 그래도 쉬다 올 수가 있지만 혼자 가서는 어딜 가서도 맘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전화하고. 이건 갈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혼자서는 갈 수 없다. 그다음에 근데 또 무작정 완전 떠났어. 근데 또 집에서 전화 오는 거야. 엄마 언제 와? 맞아. 전화. 근데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난 진짜 이번엔 나 혼자 갈 거야. 그래서 간 다음에 주차장에서 가서 어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을 생각하고 밥은 뭘 먹어야 되지? 그래서 봤더니 한 2시간 정도 흘렀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죠. 엄마 언제 와? 그래서 나 지금 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복직을 해서 가능하면 선택하시는 일이 내가 좀 즐길 수 있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직장에서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직장이라면은 그게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방송도 굉장히 잘하고 나면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길이 가볍고요. 뭔가 방송을 잘 못한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뭐 내가 이걸 했어야 했는가라는 회의에 들듯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오늘 정말 이 직장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이 하룻밤 어디 가서 주무시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잠깐 틈이 있어도 저는 굉장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익숙한 건데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가스펠송 중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를 의식하고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주를 의식하며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제가 일로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입니까? 여쭤보고요. 숨 한 번 쉬면서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라는 연습을 했고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콰이트 타임하고 나오지만 잊어버리죠. 네,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전혀 주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죠. 근데 그래도 그걸 계속 연습하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자동적으로 가면서 주여 이 길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입니까? 라고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시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왜 와 있는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학원비로 와 있는가 그러면 정말 이 돈이 학원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인지 그래야 돼서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꼭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걸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꼭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충전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1순위로 꽂히는 게 여행이거든요. 또 여행하면 일단은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럴 때 이제 그래서 멀리 못 가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한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걷기라는 것 자체가 치유 방식으로 탁월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한다는 말은 일단의 상황을 조금만 내려놓고 나를 돌아본다는 개념이고 생각한다는 개념이죠. 거기에 걷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걷기만큼요? 걷기만큼.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서울 시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외곽 성곽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코스들 같은 거, 막 4km짜리 이렇게 뭐 짧게는 한 2시간에서 뭐 길게는 한 7시간 걸리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 당일 지키면 되고 만약에 그래서 집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 때 그렇게 시간을 확보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 온다고 이제 시간 공지가 되면 애들도 준비를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시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요. 본인도 생각도 하고 걷기도 하고 치료도 되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죠. 평발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오늘 삶에 진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좀 저희가 들어본 분은요. 지금 현재 40이시고요. 아이가 9살이라고 하네요. 역시 워킹맘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어떤 어려움을 토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워킹맘을 선택하면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려움 없이 내가 무언가를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뭔가 뭐 학원을 보낸다든가 학습지를 하나를 더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이 잘 채웠어요. 그에 반해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내 손에서 좀 챙겨주고 어떤 좀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에 큰 딸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제 눈치를 좀 본다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 되게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요. 어떤 그런 사랑을 좀 받고 싶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아이들한테 만족스럽게 엄마의 사랑을 채워준 적이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큰아이가 존댓말을 하니까 작은아이 막내까지도 존댓말을 참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면은 어쩜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안 키웠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는 게 좀 모자랐으면 하나님이 나서셨겠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낄 때 남편도 안 알아주고 회사 직장 상사도 막 안 알아주고 이럴 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어요. 엄마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너희들을 잠깐 둘러보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너희들과의 시간들을 좀 더 보내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내 품을 떠나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한테 다가가도 너희들은 엄마를 이제 밀어낼 나이가 이제 곧 올 건데 그 전에 정말 엄마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분배해서 많이 놀아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그동안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네, 세 자녀의 어머니시네요. 네. 힘들었겠다. 9살, 6살, 4살이면 줄줄이네요, 줄줄이. 그러니까요. 그럼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래저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세 자녀잖아요. 9살, 6살, 4살. 네, 어머니가 충분히 스킨십도 해주지 못했고 뭐 엄마로서 해야 될 일도 다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잠깐 잊어버리고 계신 게요. 그 형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맞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직장에 가 있고 혼자 집에 애가 있는 상황과 엄마가 직장에 갔는데 세 명이 같이 있는 상황은 전혀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 스킨십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형제하고 뭐 싸우면서라도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상호작용할 누군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즘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인식하지 못하시고 못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에 걸렸을 때 또 그런 나오는 증상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 가정인 경우에는 9살 된 그 여자 장녀가 엄마한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바르게 존댓말도 하고 뭐 다 잘하나 봐요. 얼마나 잘하면 교회에서 다 칭찬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살 된 친구가 6살, 4살 된 친구들도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큰일이 있을 적에 누가 아프거나 했을 적엔 대처 못할까 꼭 도우미가 누군가가 옆집 아주머니든지 도우미가 꼭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장 뭐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이 장녀인 것 같아요. 9살 된 장녀. 왜냐하면 6살, 4살은 같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이 누나가 돌봐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두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제 누나나 언니라는 엑스트라, 그러니까 추가 도우미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놔두시고요. 큰 딸하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칭찬받고 싶다는 얘기는 엄마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데이트하시면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속 얘기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넌 나의 특별한 장녀다 해가지고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좀 사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게요. 그 큰딸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기운으로 인해서 또 동생들도 잘 돌볼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어머님이 참 현명하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유, 제가 오죽 모자랐으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겠어요. 이런 그 답을 또 하시네요. 그 대화 중에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그렇죠. 24시간 부모가 다 그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길을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방임하면 안 되죠. 내가 맡은 일은 일단 내 생각에서 최선이라는 건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 때쯤에 아버지가 어떤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깼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깨서 계셨어요. 고민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아버지는
수연이 아버지로만 살아주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놀아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였어도 똑같이 어머니가 일하셨다면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수연이 엄마로만 살아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멍하게 보시면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수연이 아버지로만은 살아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냉정해서요. 제가 이제 삐졌어요. 아버님 뭘 하셨어요? 네, 아버님이 이제 교육자셨는데 교육학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제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삐져가지고서는 마음을 이제 확 닫았어요. 이제 그리고 성장했는데 아버님 이제 많이 약해지시고 언젠가 기도를 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어렸을 때 자녀랑 놀아주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되시고 이제 그러시나 봐요. 자녀의 신세를 져야 하고 이럴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자 해서 기도를 하러 가서 아버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아주지도 못했고 밖에 일을 하느라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아버지를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요. 사회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담당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니라는 음성이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팍 깨어났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놀아주지 못하고 시간을 못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된 게 뭐 있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도 모르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내 삶에 있었지만 현재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아버님한테 드렸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 자녀는 하늘이 키우셨답니다. 네, 저는 아버지를 원망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다 받았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은혜로서라고 해서 이제 아버님이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셨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신앙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내 자식을 집에 두고 어린이집에 와서 남의 자식을 돌본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하지만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내 자식을 돌봐주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주어질 거라고 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에 나선 분은 자기가 속한 그 직종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또 이 아이에게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 좋은 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좋은 선배, 후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분명히 엄마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만 이제 이 개념인 중요한 타인 또는 뭐 의미 있는 타인들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 기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가족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같은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품어주는 환경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공동체 속에 집어넣자, 그 속에. 그럼 이 환경이 중요한 타인이 되고, 동시에 또 품어주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진짜 가족 같은 교회가 필요해요, 정말. 어떤 사람도 들어와도 좀 품어줄 수 있고, 가족이 병든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까. 거기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희망사항도 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이렇게 딱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김 선생님 간증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도 약간 글썽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요. 엄마 늦게 온 날에 밤늦게까지 놀 수 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어서 좋아하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학원을 걸어가야 해서 엄마가 데려다 주는데 없어서 아쉬워요. 수학을 풀 때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일 나가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간식 먹고 싶을 때 엄마가 해준 거 못 먹어요. 가정통신문 내야 되는데 바빠서 그런 거 못 해줄 때 좀. 밥 같은 경우를 저가 혼자 다 해야 된다. 엄마가 밤에 오니까 안겼는데 엄마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엄마가 저를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회사 그만둬. 아빠 있잖아. 그냥 엄마가 좋아하니까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힘냈으면 좋겠어요. 엄마 집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엄마 힘내세요. 아니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혹시 워킹맘들 이거 저기 보시면서 뭐야? 아이들을 저렇게 또 나 빈자리를 확인시켜줘서 나 가슴 더 아프게 해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뭐 부모들한테 뭐 100% 만족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네, 부모도 엄마가 자식한테 맨날 안 옆에 있으면 뭐가 나빠? 그럼 나쁜 얘기 또 막 하죠. 그럼요. 네.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죠. 싫어하고. 네. 저 애기가 저 빨리 회사 가래요. MBC 가래요. 아, 진짜? 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씨 웃으면서 말을 안 하는데 저만 나가면 TV를 틀어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 이제 친정 엄마만 오면 할머니 왔으니까 엄마 이제 회사 가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요.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자유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쵸. 정말 못하게 아이들 하니까. 발상이죠.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끝까지 이게 다시 한번 마음의 단련을 하는 게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엄마가 못해줘서 미안한 것과 이거 진짜 구분 잘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 현명하게 자라기 어렵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 엄마가 있어서 다 챙겨주다가 나가셨을 때 이제 더 아이들이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배운 거예요. 정말 좋다고 생각한 건데요.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이제 그때 챙겨줬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 앞으로는 간식을 어떻게 챙겨주겠다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어떤 어머니의 간식 챙기기는요. 항상 그 봉지에다가 사과 하나라도 봉지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한다는 거죠. 네. 포장을 이렇게 딱 해요. 엄마의 센스죠. 그리고 거기다가 맛있게 먹으라고 쪽지를 써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두냐면은 부엌에 어디다 뒀어가 아니고요. 꼭 그 아이 책상 서랍에다 걸러줘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책상에 서랍을 열면 거기에 엄마가 놔둔 간식과 엄마가 적어놓은 쪽지 맛있게 먹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제가 그 엄마를 보고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다라는 생각했거든요. 눈물 날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가 도시락 쌀 때는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쪽지 편지하고 그러는 어머니들이 그 방송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락을 쌀 일이 없을 경우에는 꼭 간식만큼은 화려한 간식이 아니래도 사과 하나 딱 넣어도요. 굉장히 포장을 했다는 것과 엄마가 사과 사다가 냉장고 야채 칸에 넣었으니까 먹어 하는 거하고는 애들이 느낌이 너무 틀려요. 네, 그래서 만약 준비하는 노고도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워킹 맘인 경우에는 그런 봉투도 한꺼번에 사두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생각했다라는 거, 그리고 편지고 쪽지라는 건 항상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워킹맘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꼭 제가 모든 워킹맘들에게 드리는 부탁인데 엄마의 직장을 꼭 아이들이 와서 보게 하라.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라. 그리고 워킹맘의 상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가 이 사무실에, 이 가게에, 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그 엄마의 아이에게 꼭 인식시켜줘라. 그러면 이 엄마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엄마의 부재에 대한 상처가 훨씬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팁을 활용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VCR에 보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만 된 친구들도 엄마가 없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된 건 엄마가 힘드셔서 걱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아기를 두고 나가실 땐 꼭 엄마 이외의 주양자가 있는 환경에서 나가야 되고, 그 이상일 때는 쪽지와 간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녹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를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말
일단은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된 아이들은 통화할 수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상황 자체를 충분히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이제 협상하고 조율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아이하고도 사실 그게 의사소통의 통로도 될 수 있어요. 나는 못 해준다 상황이. 그럼 네가 뭘 원할래? 이래서 자기도 필요하면 요구하는 것도 배우고, 엄마가 못 해줌으로 해서 본인이 수고할 때도 생기잖아요, 또. 그러니까 본인이 수고를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로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또 이것도 가족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직장에서 또 자기 일을 잘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장된 상태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말 죄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거. 지금 오늘 뭐 VCR 계속 보면서 저 엄마들이 왜 이렇게 죄송스러워할까? 왜 이렇게 미안해할까? 좀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 않으셔도 충분하다는 거. 예, 그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끝으로 조언 좀 해주십시오. 결국 나 이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가족이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가족을,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은데 가족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 와야 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돈도 생기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생활할 때 내가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가족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뭐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이들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인데, 사실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랑이에요. 사랑에다 획을 하나 더 해서.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우리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하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자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부모들은 또 워킹맘들은 그럴 기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통해서 기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워킹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의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워킹맘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또 세월이 갈수록, 성장이 올라갈수록 피차가 서로 자랑스러워지는 관계로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시간 동안 일하는 엄마가 죄인인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좀 아주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100% 잘하는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분을, 특정 부분을 잘하는 엄마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 앞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리고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득 안고 표현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또는 조언 주신 거 있으시면요, 좀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